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 여러분 380페이지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80페이지 19번. 네,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부여의 소유권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유물을 침탈당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자 그러면 자, A, B, C 세 사람의 공유 토지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뭐 D 명의로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때 A든 B든 C든 누구든 단독으로 말소를 전부에 대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 공유물에 관한 일종의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죠?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부적합하다 했는데 당연히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 앞 시간에도 막 계속 반복되었습니다만 설명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은 당연히 그 사용 수익의 대가는 과실은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제일 밑에 해설 두 줄 밑줄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의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경우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네, 당연하고요. 4번은 보니까 지분의 탄력성이네요. 앞 시간에 나왔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일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다른 공유자 각자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네. 탄력성을 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382페이지 23번. 382페이지 23번. 갑을병이 각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갑이 을병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를 전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세 사람 모두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자거든요. 뭐 갑이 과반의 지분을 가진 자도 아니고 하물며 그런 자도 아니고 근데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갑 혼자서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이나 병은 역시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종의 침탈이죠. 갑은 단독으로 제3자 침탈자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전부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냐? 판례는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완전한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을 때 방해 배제 청권 내지는 방해 제거 청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 입장은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번 토지가 임야인 경우 갑을에 합의하여 토지 개발을 위하여 그 지상의 수목 전부를 벌채. 이건 여러분 무슨 행위일까요? 임야인데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임야에 이제 뭐 나무를 이제 벌채한다, 잘라낸다. 이건 일종의 변경행위다. 공유물의 변경행위죠. 자, 벌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설문이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죠. 근데 그 지문 보니까 갑, 을에 합의하여 했으니까 여러분 지문만 보면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갑, 을 두 사람이 공유자 전체가 아니잖아. 그죠? 병도 있죠. 병도 있으니까 갑, 을 두 사람이 합의 보더라도 지상의 수목 전부를 벌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
이것은 변경행위. 그래서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행위는 당연히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갑을 둘이 합의 보더라도 3분의 2, 과반은 넘지만 전원은 아니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갑을 병이 공동으로 토지를 정에게 임대를 했는데 정이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갑을은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 갑을 둘이 합치면 얼마 됩니까? 과반 되죠. 절반 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관리행위의 범주 들어가니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번. 갑은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마치진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뿐 아니라 을병의 지분에 관해서도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3번이 잘못됐네요. 자, 해설 좀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두 줄입니다. 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의 반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독으로가 키워드죠. 단독으로. 자, 그리고 그 다다음 줄 끝에 판례는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행위를 한다. 네, 판례는 한데 학설은 여기 해설에는 없지만 학설은 이것은 이제 불가분 채권에 관한 이론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판례는 보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85의 25번.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민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넘어가죠. 2번. 여러 사람, 수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데는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가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분류로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죠.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주택의 분류에 들어가지만 자, 어쨌든 아파트 연상하시면서 그래서 수인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데는 그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 부담은 각자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규정입니다. 각자의 소유 부분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3번. 상속인이 수인인데 그 상속재산은 공유가 된다. 일종의 법정 공유가 되겠죠. 상속분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법정 공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에 의하지 않은 이상 자신에게 공유물의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지문이죠. 응? 소수 지분. 자, 여러분 해설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아니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가능하다.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5번 지문은 이건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갑이 이쪽으로 현물 분할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분할받고 을이 이쪽, 병이 이쪽 분할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병이 분할받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면적주의 요소만 갖고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면적주의니 평가주의니 이런 용어는 사실 민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감정평가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용어인데, 자, 우리가 이 면적만 갖고 따져서 분할하는 것보다 이제 평가주의 요소, 면적주의 평가주의 요소, 이건 뭘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도로를 어느 쪽으로 얼마를 끼고 있고 갑 뒤에는 이제 뭐 이게 야산으로 펼쳐져 있고 길이 별로 없고 병이 받는 부분에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통행이 용이하고 그러면 또 이것도 하나의 평가주의 요소로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공유물을 분할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분할을 했는데 을이 분할받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돼 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을이 분할받은 부분 일부가 예를 들면 그 하천부지에 해당되더라. 하천부지. 그러니까 잘못 분할한 거죠, 처음부터. 예. 어쨌든 하천법상 하천은 국가 소유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을은 갑과 다른 공유자, 갑과 병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물을 수 있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도의 담보 책임. 매도의 담보 책임은 여러분 채권법 제 570조 이하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담보 책임. 뭐 특히 이제 매매 같은 데서 하자 있는 물건을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판 매도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채권 강론 매매에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의 담보 책임이라면서 그죠? 여기서 공유물 분할했는데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분할받은 그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돼 있을 때 이때 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매도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원래 매도의 담보 책임이 계약을 만약에 그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손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가 결국 뭡니까? 분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거죠. 예? 원상복구해서 다시 재분할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 물어볼 성격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게 5번 지문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86에 자, 27번 문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 행위에 관한 소송. 자, 보존 행위에 관한 소송도 종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나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죠? 총회 결의. 보존 행위부터 총회 결의.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각자가 할 수 있다. X. 2번 합유자는 전원 동의가 없더라도 합의물에 대한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각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자 동의 받을 필요 없지만 합유 지분은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했고요. 동의가 없더라도 X. 그 다음 3번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아까 나왔었죠? 3번 맞고. 정답이고. 4번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의 탄력성이었습니다. 5번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공유물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아무리 과반수 미달되는 소수 지분권자라더라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리고 3번만 옳은 지문이 됐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유는 이 정도로 보시고 390페이지에 넘어가면 3번의 합유 및 총유에 대해서 또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합유 및 총유 3번. 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이 결의해야 한다. 어때요? 총유물은 보존행위부터 관리행위, 처분행위 모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판례가 하면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조차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2번 합의물을 처분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나? 보존행위는 각자 주다. 합의물에 역시 좋습니다. 처분 변경 합의자 전원 동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합의에서는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해줍니다. 총유는 전원 동의. 그 다음에 3번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나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합의물은 분할 청구가 안 되죠. 합의물은 분할 청구가 안 되죠. 합의물을 분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조합체를 해산시켜갖고 조합체 해산시켜서 합의에서 공유를 일단 바꿔야 돼. 바뀌어지죠. 그죠? 공동소유 형태가 조합체 해산하게 되면 합의에서 공유. 그러면 분할 청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합의 관계로 있는 동안은 결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를 한다. 자, 이러한 총유 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 교회, 사찰, 어촌계 등의 재산이다. 네, 역시 틀림없습니다. 자, 역시 틀림없습니다. 뭐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뭐 이러한 거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갈까요? 가장 기본적인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네. 자, 해가지고요. 좀 기본적이지만, 자, 보존행위, 그냥 줄여서 글자 좀 작게 쓸게요. 보존행위, 각자 단독. 그냥 각자 이렇게 단독, 그냥 각자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합유, 당연히 각자. 총유, 총의 결의. 물론 학설상으로는 대립이 있지만 판례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용 계량행위, 묶어서 이용 계량행위, 관리행위라죠? 자, 관리행위. 공유, 아까 지분의 과반수. 이건 공유자 과반수 하면 안 되고, 지분 과반수. 그 다음에,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합유물은 관리행위부터가 전부 뭐냐면, 전원 쓰면 전원동의다 이 뜻이죠.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총회결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처분행위. 자, 이거 한번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자, 공유물의 처분행위. 공유물, 전원동의. 합유, 전원동의. 이렇게. 전원동의. 그 다음에 총유는 총회결의. 총유는 이쪽 따라간 게 아니고요. 예. 자, 이것을 얘기한 총회결이라는 것이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처분이, 이건 공유물 전체 처분을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지분 처분. 자, 지분 처분 어때요? 지분 처분, 공유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른 공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합유는, 다른 공자 동의, 전원동의가 이제한다.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아예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 없어요. 총유 재산에는 아예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수익. 네? 사용수익 어떻게 합니까? 뭐 사용수익 좀 줄여서 용익이라 그러자고요. 네? 뭐 빌려줘가지고 들어오는 뭐 과실, 차임이라든가 법정 과실. 이것은 지분 비율. 사용수익의 대가, 지분 비율로 기록한다. 비율로 기록한다. 그런데 합유물의 사용수익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여기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죠, 그죠?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사용수익의 대가, 공유에서는 지분 비율로 기록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총유물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역시 뭐 이것은 전부에 미치죠. 전부에 미친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이 정도면 됐습니까? 등기 방식. 자, 등기는 네? 전원 명의로 등기되죠. 공유자 전원. 네, 공유자 전원 이 등기가 되고요. 지분 등기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합유는 이것은 뭡니까?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합유라는 뜻, 취지를 총유는 이것은 권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 형태죠. 네, 그 비법인 사단 자체 명의로 등기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함께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보시죠. 이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 가지고 주로 시험 내는 지문 만드는 경우는 없죠. 주로 어디에서 지문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여기서 보존,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보존, 관리, 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얘기해요. 요 지분 처분은 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를 잘 물어보죠. 여기까지. 위에서 여기까지 그죠? 지문에 간간히 섞여서 나오죠. 자, 그러면 391페이지 총유. 총유. 자, 1번 있죠? 1번. 자, 1번.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좀 중복된 지문들이 이제 보입니다. 1번은 공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은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지분의 탄력성, 오늘 몇 번째 반복. 2번, 공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아까 여기. 여기. 칠판에. 그 다음에 3번.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상호 명의신탁은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뭐로 돼 있어요? 공유로 등기가 딱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디가 그죠? 구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등기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토지가 이거 토지라자고요. 이 토지가 갑을 두 사람의 공유입니다. 등기부에 공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갑이 여기에 건물을 전원주택 딱 지어갖고 자기가 이제 살고 있고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자기가 이제 을이 이쪽에 또 전원주택 딱 지어가지고 여기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쪽, 을은 이쪽.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토지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소리가 뭡니까? 지금 이거 설명 들은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그 지문 읽어보세요. 내부적으로는 방금 뭐라세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 취득하고 이 소리가 뭐냐면 갑이 이쪽, 을이 이쪽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3자 방해가 있을 때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예? 만약에 제3자가 이쪽 부분을 만약에 병이란 자가 침탈하게 되면 이때는 갑도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보면 이 토지 전체가 공유로 돼 있거든. 이 소리. 외부적으로 보면 토지 전체가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구분 소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공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을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병이 침탈하면 갑도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네,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좀 상당히 지문이 꽤 까다로운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채무 부담 행위는 공유물 자체에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거 여러분 뭐냐면 아까 그 종중이 타인간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이 총칙 때도 나왔고. 종중이 타인간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이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다. 그런데 그 끝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니까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 5번. 공유물에 관한 보증행위는 공자 각자가 할 수 있고 맞고. 이는 합의물도 마찬가지다. 맞고. 여기 계속 반복해요. 각자. 칠판에 보면 공용 합의, 각자가 보존. 그러나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명의신탁으로 한번 가보시죠. 명의신탁. 이제 공동소유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명의신탁은, 어디서부터 보느냐. 397페이지. 397페이지 밑에 3번부터. 자, 3번부터.
네, 3번부터. 397 제일 밑에. 자, 일단 명의신탁은 삼자간 명의신탁, 또 뭐 계약 명의신탁, 그다음에 뭐 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양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 자꾸 반복되니까 명신.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 그다음 또 우선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 그림을 제시해 보고요. 그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은 이건 중간 생략 등기형,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응? 같은 표현이죠. 명의신탁, 명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죠?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양자간 명의신탁은 가장 기본적이죠. 갑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신탁을 하고, 갑이 명의신탁자, 그냥 신탁자, 을이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갑의 재산을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둔,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둔, 요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1995년 시행됐죠. 1995년 시행 이후부터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예? 을 앞으로 된 등기,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 효력이 무효다.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 네, 삼자간 명의신탁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삼자간 명의신탁은요, 병이 매도인, 때 갑이 매수인. 근데 그러면 병 매도인, 갑 매수인 하면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병하고 갑이란 얘기인데,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명의로 할 수 없는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런데 부탁하지만, 이제 갑이 하는 소리예요. 병 보고 부탁하지만 내 친척인데요. 을 앞으로 좀 등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병인데, 여기서 등기는 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인데, 이리 되면 여기서 갑이 이제 뭐가 됩니까? 명의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 을이 명의 수탁자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삼자간 명의신탁 내지는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물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참 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1995년 시행, 그죠?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부터는 역시 이 두 사람 사이 약정은 무효가 되고,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이 매도인이 자,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되겠죠. 네, 무효가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에 관련된 삼자 관계, 좀 이따가 또 문제 풀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역시 병이 매도인. 그런데 병하고 갑 사이에는 실선이 없습니다. 자, 명의신탁자하고요, 신탁자하고,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하고, 이건 어디나 똑같죠. 이건 뭐 양자간이든 삼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갑이 명의신탁자, 을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데, 문제는 계약 명의신탁은요, 병하고 갑은 서로 얼굴 못 본 사이일 수도 있어요. 서로 얼굴 지금 대면하지 않은 생면부지의 관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왜 그래요? 사실은 갑이 어떻게 했어요? 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돈 대줬죠. 매수 자금을 대줬죠. 매수 자금.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하고 매수자금 갑이 뒷돈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뭐 뒷돈 대줬다 할까요? 아니면 갑이 물주라 할까요? 그래서 돈 대주고 병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은 매도인이고 이 명의 수탁자가 뭐가 된 거죠? 매수인이 된 거예요. 매수인. 그래서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삼자간 명의신탁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삼자간 명의신탁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병하고 갑이에요. 매도인하고 이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인데 계약 명의신탁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는요. 예? 이 병하고요. 갑이 아니라 병하고 을입니다. 을이 매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병의 입장이면 매도인 병의 입장이면 매수인이 내 땅 사겠다고 나타나서 나하고 지금 막 흥정하다가 결국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받고 등기 넘겼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갑과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실명법에 저촉되는 이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 투기 목적으로 탈세 탈법, 재산의 은닉수단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갑이 뒷돈 대줘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매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서 그냥 아무 다른 갑과 을 사이에 그러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병이 선이다. 선이가 뭐예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 이런 경우에는 이 매도인의 보호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믿고 팔았고 대금 받았고. 그렇죠? 이게 또 무효다 해버리면 다시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고 병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때는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수탁자 앞으로 넘어온 이전 길은 그대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계약 명의신탁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양자간 명의신탁이든 삼자간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일단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어쨌든 양자간이든 삼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일단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일단 넘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등기 넘어와가지고 이 을이 그대로 병한테 팔아버렸다. 이 병하면 안 되지. 병하면요, 양자간에서는 괜찮지만 삼자간 계약하면 병이 이미 여기 제시가 됐으니까 정이라 하자. 자, 정에게 매도했다. 여기서도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정에게 팔았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정에게 팔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제3자가 선의일 때만 보호되느냐? 그럼 악의일 때는 보호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제3자가 선악 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하고 그대로 보호됩니다. 아무리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고, 여러분 이거 양자간은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아닙니까? 그럼 삼자간도 어때요? 삼자간도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거든요. 이게 무효라고 제가 썼죠. 근데 이제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자일 때는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라도 등기는 유효라고 썼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이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이 제3자 정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고가 아니라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 불문. 이 소리는 뭐냐? 이 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약정의 무효 또는 물권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대로 보호된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학설상으로는 좀 비판이 있죠. 학설상으로는 왜 비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과 중대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 사실은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을 때 뭐 양자간이든 삼자간이든 이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를 토대로 해서 샀다. 그럼 이자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면 이건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과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거래 안전을 위한 특칙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제시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뭐 가타부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한 특칙이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보호 규정은 이건 거래 안전을 위한 특칙이니까 그러면 뭐 방금 했던 그 주장들 있잖아요. 그냥 그 주장들을 일거에 그냥 막아버립니다. 이것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게 또 뭐냐면요. 물권법 마지막에 그 가등기 담보법 있잖아요. 우리 아직 지금 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법. 그 가등기 담보법에서도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좀 혼돈되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A가 B로부터 돈 빌리고 가등기를 해줬어요. 돈 빌리고 이게 담보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 가등기만 돈 빌리고 가등기만 해준 게 아니라 본등기 서류까지 이렇게 교부해 준 경우도 있어요. 가등기지만은 가등기 담보지만 본등기 서류까지 교부. 아니면 아예 이제 부동산 양도담보 형식으로 양도담보는 처음부터 본등기까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이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절차가 꼭 필요하죠? 청산 절차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가등기 담보법에서 할 텐데. 뭐, 한번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변직이 지나고 청산 시기, 실행통지 보내고 하는 그 절차 있었죠? 실행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2개월, 청산기간, 그리고 그 기간 지나면 청산시기 도래하는데 하고 그 설명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토록 하고요. 다시 복습하도록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아니 가등기 담보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가등기 담보법 제3조 4조의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권 변동 이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청산금 안 줬다는 얘기, 청산 절차 안 거쳤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B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 돼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C한테 팔았다. 이때는 이 C가 보호됩니다. 근데 이때 C는요, 선악불문이 아니고 선의일 때만 보호됩니다.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어쨌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도 민사특별법이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민사특별법이에요. 그죠? 민법의 특별법 아닙니까? 근데 두 개의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분명히 각각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헷갈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 미리 좀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좀 접목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자 397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옵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그러면 여러분 3자간 명의신탁 하면 일단 이 그림의 두 번째 그림을 딱 찍어서 있어서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 유예기간이 이제 1년이었거든요. 1년 1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약정무효 등기무효하고 탈세 탈법 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처벌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법이 처음 공포됐을 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뒀었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3자간 명의신탁에서 이 실명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1년, 1년 줬어요. 1년 주면서 뭐랬냐. 그 기간 동안 맡겨놓은 거 있으면 빨리 돌려받아라. 소유권 다시, 등기 다시 돌려받고 하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유예기간 지나면 약정무효, 등기무효 이렇게 처리하고 방금 얘기했죠. 탈세, 탈법 등을 목적으로 했을 때 투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됐을 때는 처벌하겠다. 라고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요. 그 유예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지나서 실명법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서도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건 뭡니까? 매도인 병과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이죠. 여기서는요. 이 두 사람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이쪽 병에서 을 쪽으로 넘어온 등기도 무효지만 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이 이 수탁자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를 얘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 자기가 직접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지문입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계약의 상대방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은 삼자간 명의신탁이고 이 지문 5개가 몽땅 삼자간 명의신탁이냐? 그렇게 단정 못해요, 여러분. 설문 자체에서 삼자간 명의신탁에 대해서 물었다면 모르지만 그냥 설문은 명의신탁에 대해서 물었고 지문 자체에서 이걸 묻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문 5개가, 계약 명의신탁을 물을 수도 있고, 뭐, 양자간 명의신탁 물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겠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자, 악이란 얘기죠. 계약 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관계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 여러분 삼자간 명의신탁이 아니고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요. 네? 네? 자, 보세요.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 자, 다시 2번 좀 보세요. 계약의 상대방의 매도인 누구예요? 병이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제 악이라는 얘기죠. 악이. 그다면 계약 명의자가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여러분. 예? 그 명의신탁 관계는 삼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아니다.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약 명의자가 얘가 계약 명의자다. 매수인이 된다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소리는 뭐냐면 병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 되는 이런 사정이라면 이건 삼자간 명의신탁인데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뭘로 봐야 돼?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돼. 계약 명의신탁으로. 이 지문 여러분 잘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삼자간 명의신탁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뭐로 봐야 된다?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는 지금 그냥, 네? 물 밑에 잠겨 있어. 예, 그대로 지금 노출된 상황이 아니야. 예? 을이 계약 당사자야.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네요. 그럼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3번. 지문 자체가 이건 물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서, 자, 두 번째 글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유예기간, 뭐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할 것은 아니지만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그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뒀다. 그죠? 예.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시행일로부터 1년을 유예기간으로 뒀죠. 예, 지금 뭐 그런 날짜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 전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응? 병이 갑한테 격려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 전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왜냐? 실명법 이제 그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날이고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기간 그 지나서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니까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 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 갑이 병이 갑한테 그냥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다면 결국 이 실명법의 규정에 하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라고 봐야 되지만 어차피 갑이 매수인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함으로써 부합함으로써 유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어. 계속 지금 두 번째 것이죠. 명의수탁자가 신탁부서는 임의로 매각 처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5번 질문에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하면 선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진다. 자, 이거 참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시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일단 매도인이 누구요? 병이고 매수인이 누구요? 수탁자가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이라는 소리예요. 매매계약 당사자는 병과 을이다. 그런데 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럼 선이다. 그렇다면 이 병의 보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된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것은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갑이 뭔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정 무효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가 뒷돈 대줘서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모습이 과연 보통의 부당이득 반환의 그 효과, 모습처럼 원물 반환, 이 부동산 자체를 갑 앞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명의신탁자가. 아니죠. 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니까요. 병이 선이면 을이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을의 것이 되고 결국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모습은 뭐냐?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말소해서 나 앞으로 돌려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대준 매수자금 있잖아. 매수자금. 그건 내가 너한테 돈 대주고서 너 산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금 상당액이 부당이득 반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예. 좀,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좀 까다롭지만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의신탁. 자, 5번 한번 보시죠. 5번. 자, 여러분, 올해 나온 시험. 사무관 승진시험 2018년도 그러니까 자, 400페이지 5번 문제. 역시 지문이 만만치 않네요. 자,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이른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이 제일 자주 물어보네.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자,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맞죠? 예, 이제 유예기간 지나면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도 자, 매도인 병과 명의신탁자 갑과의 매매계약 둘이가 매매계약 당사자니까 이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 자체는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 매매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 틀렸다. 역시 이건 무효가 아니고 이건 유효입니다. 이것은 유효니까 이것은 유효니까 네. 자,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제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는 자기가 부탁했고 을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말소등기 청구를 얘가 뭐 할 수 있다? 대위 예,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렇게 답을 바로 그냥 1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죠.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신속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학습 과정이니까 나머지 질문도 한번 풀어보시죠. 2번 부동산 실명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어떤 경우가 실명법에서 예외? 이거죠, 여러분. 종중 부동산인데 이거 종중에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명의신탁이에요. 원래 종중 땅인데 종중의 대표자, 뭐 종장 또는 문장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 이것도 일종의 명의신탁이죠. 또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이 종중 부동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또 있습니다. 종교단체. 예?
어떤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종교단체 이건 잘 안 물어보고,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이거 물어보는데, 이것은, 역시, 간단히 말해서 탈세나 탈법 등의 그런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그대로 유효성을 인정한다. 예? 명의신탁이지만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도, 현행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이건 뭐냐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신은 명신이죠. 명의신탁은 신탁이지만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 같이 보이지만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있죠? 양도 담보 이게 왜 이건 뭐 갑자기 명의신탁에서 왜 이게 거론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도 담보 생각해 보세요. 돈 빌리면서 소유권을 담보 설정자가 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죠. 이것도 일종의 명의신탁이 뭐예요? 명의를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 이게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명의신탁 같이 보이지만 아예 이런 것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목적으로. 또 여러분,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법. 이건 법이 허용하는 적법법.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투기와 투자가 용어가, 그죠? 엄격히 구분돼야 되겠죠, 개념상으로. 투기와 투자, 그죠? 투자는 권장하는 것이고, 투기는 억제하는, 권장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인데, 이 신탁법상의 신탁, 이건 뭡니까? 하나의 투자 개념이죠, 투자. 자신의 부동산을, 개발 신탁, 관리 신탁, 이렇게 신탁도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맡겨서 이제 대신 개발하게 하고, 그 일정한 수익을 귀속 받게 하는 뭐 이런 신탁법상 어떤 신탁, 이건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신탁이란 말이 있어도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종중부동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유효하고요. 요건 명신은 맞습니다. 명의신탁은 맞는데 유효한 것이다. 단서가 붙습니다. 탈세, 탈법 등의 조세 부과 면탈 등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신탁법상 신탁, 이건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 지금 5번에 2번 지문 보자고요. 다시.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했는데 끊고, 어떤 경우? 이거 종중 배우자,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과 같은 이런 거, 종교단체 명의신탁 저런 거요. 자,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함으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어쨌든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해뒀다. 아내가 소유자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귀속함으로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이 3번도 여러분 이 계약 명의신탁이 이제 경매에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이 경매 절차 여러분 칠판 경매 절차에서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금 대주고 을을 이제 매수인 명의 경락인을 을로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자, 칠판 그림에 의하면 이제 을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님으로 을을 말한 거예요. 을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갑이 뭐 돈 대 갖고 경락 받았던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 명인이 취득한다. 자, 을이 취득한다. 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저 갑과 그 다음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마지막 그 문구가 중요하죠. 어쨌든 경매에 있어서 계약 명의신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입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자,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맞춰주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약정 또한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서 마친 가등기는 원인 무효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지문이 한 6줄 됐네. 길어서 여러분이 읽다가 숨 막히죠. 그죠? 예, 숨가 빠지는데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삼자간 명의신탁이든 뭐 계약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예를 들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갑이 이렇게 매수인인데 자기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쪽으로 등기해 두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사실 좀 지나가지고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나 앞으로 돌려줘. 등기는 이제 나 앞으로 넘겨줘. 이제는 내가 내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 설 일도 없고 왜냐면 청문회 하면 여러분 낙마하는 사유가 그 정형적인 사유가 있죠. 위장전입, 그다음에 군대 문제, 그다음에 뭡니까? 또는 뭐 부동산 이런 명의신탁, 예를 들면 투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거의 전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 내가 조만간 내가 장관 후보자로 나 분명히 낙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 지금은 내가 부동산을 내 명의로 해둘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척 명의로 이렇게 이제 해두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이제 그를 이제 들통날 염려가 없어졌어. 응? 자, 퇴직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나 앞으로 돌려줘 하니까 을이 어떤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게 왜 당신 겁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갑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을이 다시 물습니다. 이게 왜 내 거지? 당신 겁니까? 왜 등기부 봐라. 내 명의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합니까? 기절하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뒷목 잡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자,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명의신탁으로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놓지만 가등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갑이 가등기를 후일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가등기를 미리 잡아두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넘겨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결국 그 가등기도 근본이 뭐냐? 근본이 실명법에 저촉되는 명의신탁 약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등기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예전에 옛날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시간은 없지만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한번 표현하면, 그 당시 대학 입시 학력고사였던 것으로 지금 수능이 아니라 옛날에 학력고사 때, 어떤 그 호텔이랄까요? 그 출제위원이 그 당시는 또 옛날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제 감금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전령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내복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하고 빨래 가져 나와가지고 이제 세탁하고 이런 전령 역할하는 그 교육청의 장학관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갑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답안지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답안지를 출제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답안지를 몰래 빼내 갖고요. 그것을 호텔 로비에 던지고 호텔 로비에 소파에 로비에 앉아 있던 자신의 부인이 그 답안지를 가로채 가지고 빼돌리는 수법.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그런 것에 의해 그런 작전에 의해서 답안지가 유출이 됐어.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 세 사람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불법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갑이 받은 대가가 3억,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죠. 근데 그 말을 왜 하냐면 그 3억 5천을 돈을 받아갖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자기 명의로 이제 어떤 경기도 뭐 장흥이가 모텔을 샀는데 그 모텔을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친척 명의로 했어요. 친척, 이 뭡니까? 이 명의신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으니까 친척 명의로 해가지고 그 친척 명의로 해두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친척이 방금처럼 이게 왜 네 거냐 내 거지? 내 명의로 등기됐는데 하고 뒷목 잡을 일이 생길까봐 갑은 치밀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가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갑이 근저당권자로 해서 을을 근저당 설정자 겸 채무자로 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둔 것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문하고 가등기 대신에 근저당 설정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여러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등기도 효력이 없겠죠.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잘 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뭐 당연히 근데 왜 이게 들통났을까요? 아니 답안지를 넘겨받은 이 학생이 그때도 세 사람이 모두 여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그 성적이 뭐 중하위권 학생인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거의 수석이냐 아니냐 이 말이 막 나오게 될 정도로 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걸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그 순서 그대로 썼으니까 만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평소에 안 되는 학생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역추적해서 하다 보니까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요 근자에 지금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뭐 숙명여고인가요? 뭐 저 별 관심 없이 봤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그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 언니 뭐 동생도 공부는 460등 중 뭐 50등 정도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예, 좋습니다. 예, 방금 이제 끊고요. 더 이상 이제 표현은 끊고 방금 그 지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을이 딴소리 할까봐 갑이 가등기를 잡아두는 이것도 무효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조금 더 보시죠. 403페이지 8번 문제도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두시고 자, 이것도 한번 신속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403페이지 8번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에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옳은 표현이냐면요.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라는 것은 근본적인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해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 소리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민법 규정인데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지란 것은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었고 그것이 이후에 임차인이 뭐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다는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옳은 이유가 뭐냐면 해지라는 용어 자체는 계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근본적으로 무효 아닙니까? 무효니까 해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서 제3취득자 여기 제3취득자를 칠판에 팔아한 것으로서는 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3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다시 을 앞으로 취득됐다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물권적 청구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건 해설을 좀 여러분 밑줄을 좀 쳐주셔야 되는데 해설. 자,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해설 제일 밑에서 한 7번째 줄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부터 전체 묶어버리시죠. 자, 7번째 줄 밑에서 위로 7번째 줄 보겠습니다.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양자간 명의신탁자 제일 위에 그림을 빗대서 표현했네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 갑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은 완전히 소유권 상실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명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구자가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 청구자가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명의 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넘어갔을 때 이 제3자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얘한테 행사하는 물권적 청권이나 진명 등기 청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정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 해설이.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즉 등기 말소 청권이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다. 왜? 갑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을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바로 나왔죠. 수탁자가 다시 정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취득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갑이 소유권을 잃은 것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물권적 청권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 부분 여러분 잘 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8번에 2번은 잘못된, 틀린, 네,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십시오. 자, 다시 지문 3번. 실명법 참, 문제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이른 바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 세 번째 그림.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누구예요? 병. 그러니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이 소리는 매수인이 되어,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이 갑을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하면 이자가 뭔가 선의의 매도인. 자, 예? 무슨 말인지 접목 잘 시키시죠. 자,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자,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진다. 맞죠? 매수자금 상당.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는 할 수 없다. 예,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진다 했고요. 자, 마지막 4번 지문은요. 4번 지문 아까 이 계약 명의신탁은 경매 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그러니까 갑이 매수자금 되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을이 뭡니까? 경락인, 즉 매수인이 되는 모습. 자, 이런 경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읽고 가시죠. 4번 다시 읽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자, 갑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을과의 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납득됐죠?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 이 경락인 을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질 뿐이다. 맞고요. 그 다음 5번은 여러분 또 엄청 길죠? 이거 아까 이겁니다. 명의신탁 해놓고 을이 딴소리 할까봐 가등기 설정한 거. 예? 자신을 가등기 명인으로 만드는 가등기를 설정해 둔 거, 이것도 무효다. 이것도 무효다. 그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실명법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한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